자, 교과서를 가지고 좌편제, 우편제가 말하자면은 이제 각자의 진영으로 좀 집결을 해서 목소리를 내는 형국인데 여기에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좌측은 네, 제도권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정의당, 네. 심지어 뭐 문재인 대표와 불구 대천의 원수격인 천정배 의원 여기까지도 전부 모여가 시국회의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네. 원탁회의 이제 네. 뭡니까 이 촛불시 범대인이 뭐 이런 그 상습 단골 데모꾼들이 네. 시위 전문 뭐 저는 데모꾼이라 네. 하려고 합니다. 데모하는 놈들이라고 안 하는 것도 네. 좌우간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세할 거예요. 그래서 족보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네. 일사불란하게 심지어 뭐 고딩까지도 동원해서 일사불란하게 다 세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측은요, 뭐 이번에 일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김무성 대표가 네. 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 같이 공격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집안 문제로. 본인의 집안 문제로 네.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사불란한데 네. 겉으로는. 근데 뒤로 보면 조금 보면 패션 보수주의자들도 있잖아요. 네. 강남 좌파에 해당되는. 네. 그래서 이 패션 보수주의자라는 거는 제가 이제 신조어인데 네. 보수주의인 척하면서 이 트렌드나 좀 멋있어 보이는 게 그럴 때는 살짝 왼쪽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거. 네. 즉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엉뚱소리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람 지사되고 나니까 경기도에 도정을 운영하는데 연정을 한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반반 나눠먹기 하죠. 어차피 연정할 거고. 어차피 연정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NLL 문제가 벌어지면 이걸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 또 무슨 뭐 과거에 뭐 대통령을 건드리지 말자부터 북한을 자극하지 북한을 말자. 자극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또 뭐 미국과 관련되거나 뭐 이번에 KFX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또 뒤에서 까고 네. 딱 두 종류 요런 종류하고 하나는 개파가 달라가 네. 박근혜가 망하는 게 나의 성공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엘모 전 의원 네. 전이 아닌 엘모 현 의원님이죠. 네. 그분 들락날락해서 전인가 현인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좌우간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싹 하나씩 이제 소리를 드러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정두원 의원, 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네. 족보들이죠. 하태경 의원, 남경필 지사. 네. 딱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나 서서 이 뭡니까 이 튀어나오는 모처럼 항상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등장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상습인가? 네. 기왕에 찍혔으니 저쪽이 망해야 내가 산다. 이제 이렇게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하고 걸로 있구나. 보인다. 네. 그리고 내가 뭐 지사하다가 말 거냐. 여기서 다음 큰 꿈을 한번 꿀라 그러면 왼쪽이나 좌파들한테도 지지를 받아야 네. 좀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젊은 사람들도 지지할 거다. 근데 지금 뭐 박정권이 뭐 맨날 5, 60, 70대 지지 받는 쪽으로 내가 덩달아 맨날 지지하다가는 내가 여기서 설 자리가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오늘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던데 이 국가의 기본이 역사다. 네. 그래서 역사를 바람 잡는 일에는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솔직히 뭐 박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그 밑에 계신 분들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역사 문제에서만큼은요. 거의 그 대통령의 말에 진심을 100% 믿는다면 그건 정말로 100%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역사 문제에서만큼도 이 보수주의자로서의 기초적인 의식이 없이는 이것은 한마디로 집권을 했어도 안 되고 정당을 운영했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보수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 얘기하기 전에 그렇다면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얘기 이거 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검정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검정으로 해서 하는 동안에 우파가 지금 얼마나 집권을 하고 있습니까? 2008년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파가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2008년부터 그러면 지금 오늘날 2015년까지 7년 동안 검정 시스템으로서 한국사가 운영되어 네. 왔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부는 뭐 했냐는 거죠. 이런 그렇습니다. 7개 교과서가 이런 문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는데도
안 고쳤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뭐 강규영 교수 같은 분, 네. 제가 아는 분인데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집필진이 따로 있어가 예를 들어서 금성사가 교과서를 네. 집필해서 이제 교육부에다가 검증을 해달라라고 내면 교육부에서는 그 교과서를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교육부 관료가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라 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네. 그 검증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검증을 할 건데 본인이 뭐 이 일제하에 항일투쟁사나 북한을 서술한 부분에 잘못됐다라고 고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표결 처리해서 네. 나중에는 원한대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며칠 전에 신문 칼럼에 예, 나왔죠. 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부에서 검증위원회 숫자에서 적어도 좌우에 동등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어가 걸릴 즉 예를 들어서 밑에서 도둑질을 해먹으면 그걸 검사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도둑질 해먹는 사람을 잡을 만큼 서로 간에 연관이 없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게 상식이잖아요. 검증위원들을 누가 위촉했느냐도 따져봐야 된다. 예, 이런 그게 말씀이시죠. 상식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둑질 해먹는 사람하고 한 통속인 사람을 검증위원으로 다 넣어놓고 그래서 검증을 하나마나 한 절차로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 해버린다면 교육부 관료는 검증에 대해서 뭘 한 겁니까? 검증을 한 게 아니죠. 그냥 그렇죠. 승인을 한 거죠. 네. 예? 그 책임을 전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아니 책을 갖다가 이렇게 네. 써갖고 인쇄 한 풀 가본을 찍어서 교육부에 던져주면 교육부는 불러갖고 형식적으로 하고는 검증위원들한테 봉투 나눠주고 검증위원들은 대부분 잡하고 자 이제 표결해서 처리합시다. 표결을 이러고, 처리하고 네. 끝나고 그럼 교육부는 검증위원회라는 틀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일 네. 한 거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고 그러면 지난 우파 집권 이후 7년 동안의 네. 교육부와 그 검증을 행하는 행태 또 교육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네. 감사기관들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국사편찬위원회 이것도 아니 지금 그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다양한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한때는 국정교과서를 또 많이 옹호했습니다. 지금 뭐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는 네. 분도 한때 검증을 주장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라도 하나의 실현이라도 검증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번에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다 뒤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현 멤버도 말하자면 뒤로 다 빠지는 게 옳다. 아, 그게 맞지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각이 갔다 왔다 할 게 따로 있지만은 적어도 역사 인식이나 이념적 가치에 대한 어떤 신념은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시 정치권 얘기로 예, 돌아가 정치로 보겠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안에도 정당이니까 개파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정당에도 개파가 다 있습니다. 미국 네. 공화당에도 보면 극우부터 비들파까지 네,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도 또 극자부터 네. 또 우파 성향까지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같은 민주당원 뭐 예, 많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따라서 개파를 인정한다면 그럼 개파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 제도와 관련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 문제, 복지 제도와 의료 보험에 관한 문제, 뭐 노동 문제 네.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시각이 같은 당 안에서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역사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또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색깔이 다양하게 갈린다 그러면 그것은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미국의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한 여야가 없다. 이른바 충성스러운 야당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위기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총력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존립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네. 구분이 없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진보나 인권 태제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네. 유색 인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에서 그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겉으로는 겉으로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민주당이 주도한 의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그 린던 존슨 대통령 때 주로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예, 사회 위대한 사회. 네. 그래서 거의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흑인의 지위가 대표 향상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마틴 루터 킹 등이 활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의제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불쾌하거나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예를 들어서 조지 W. 부시가 이끈 이라크 아프간전, 그건 출발부터 조금 잘못된 측면도 있고 이 방향을 잘못 잡은 어떤 전쟁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가지고 논란을 안 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유색 인종에 관한, 지금 네. 흑인에 관한 지혜, 사회적 지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이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수명이 끝납니다. 매장이 됩니다. 바로 매장이 됩니다. 자, 요즘 이야기하는 히스패닉에 관한 문제는 그 외국인의 이 미립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새누리당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전신이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의 전신이 뭡니까? 민주자유당, 민자당, 버전이 이제 민주정의당, 정의당,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공화당. 네, 민주공화당. 예, 이렇게 쭉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이 당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가치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두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네, 뭘까요? 한 사람은 당이 저쪽에 있어야 될 건데 원래 네. 좌파고, 원래 좌파거나 주사파거나, 원래 새누리당이 아니라 다른 당 소속이어야 네, 되는데 원래 좌파나 주사파거나 그런 기질과 그게 성향이 더 맞는데 어쩌다가 운동권을 이쪽으로 이식하다 보니까 머리가 정리 안 된 채 이쪽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위장 취업이 돼 있다. 자, 네. 지금 이 말을 한 의원들 중에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과거에 민중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던 의원들이 네,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주사파 운동의 핵심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수가 지금 드러내놓고 반대하는데 그 중에 민중당 출신도 있고 주사파 출신도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네. 출세를 위해서 새누리당에 온 게 아니냐 한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련의 몰락을 현장에서 보고 자기는 유턴하게 됐다. 동구의 몰락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에 공산주의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책에 그 몰락을 지켜봤다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83년에 지하 서클에 네. 한번 가봤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네. 좀 으쌰으쌰하는 느낌을 받아보려고. 이른바 서울대의 그 언더스클 5대 패밀리 중에 하나였습니까? 예, 그래서 가보니까 네. 하나는 어떤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입니까? 하고 네. 이제 물으니까 이 자식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이막 충성 의식이 네. 부족한 놈이다 이러더만은 소련 모스크바식 사회주의를 우리는 지향한다 네. 이러고 또 한쪽에 가니까 북한에 주사파. 김일성이 네. 그런 어떤 사회가 모은 케이스다. 이래서 제가 딱 한 보름쯤 더 보다가 두 번 다시 빠이빠이다. 내가 네. 너네들하고는 일 안 한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걸 망할 때까지 보고 망하는 걸 목격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세상이 바뀌면 또 머리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심지어는 소련이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련이 망한 것이지 이론 공산주의는 아직 망한 게 아니다. 이론대로 제대로 해보자. 이러고 또 강변하는 분들조차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네. 왼쪽에 살면서 그런 네. 소리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네. 우측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북한의 NLL 문제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문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또 지금 국회법 개정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국정교과서 문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징이 좀 있는 거 안 같습니까? 국가의 어떤 현안. 안보와 네. 또 북한과 관련되는 어떤 극명한 대책점, 네. 또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의 시스템, 네. 그리고 국가의 가치, 요런 딱 부분만 나타나면 그런 일을 벌려요. 저보고 무슨 인터넷에 황장수 좌파다 이런,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대기업의 이런 어떤 체제라든지 현재 경제적으로의 부패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한국 사회에 없는 서민들의 이 경제 사회 시스템이 좀 향상되도록 자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말한다고 좌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이나 우리 민족사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안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나 자유주의라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때 이 몸을 담고 있던 그 전직 대통령이 개새끼다라는 발언을 해라. 네.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유치한 발언을 그런 애들이
하라고 시킨다고 하면 이건 품격의 문제니까. 인간의 네.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적어도 뒤섞여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더 있어요. 한 그룹이 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잘못된 싸움을 걸고 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이념 전선,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라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법 개정에서 한번 네. 성공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당내 룰 네. 싸움에서 또 한번 이겼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한을 한번 또 목침 꺾었다. 지뢰 사건. 네. 꺾었다. 이러니까 목침 지뢰. 여기에 우쭐 해가지고 네. 한마디로 이 교과서라는 무리수를 총선을 앞두고 꺼냈다. 여당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당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박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잘못 물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싸움이 지속되면 여기에서 무너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걸자, 몸을 풀자.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지면 이제 우리는 왕창 일어나서 등 뒤에서 그냥 총을 쏘자. 네. 우리가 옛날에 소련군, 6.25 때 인민군, 네. 중공군 이런 이 파쇼적인 군대에서 보면 전쟁에 네. 나갔다가 전체주의 국가의 예, 군대. 후퇴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적결 처분하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총을 바로 쏘고. 쏴버리죠. 네. 자, 일본의 가미까지도 살아 돌아오면 쐈다는 거 쐈죠. 아닙니까? 쐈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죽으러 가고 보낸 게 가미가제인데. 네. 근데 기름도 절반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은 가다가 곧바로 털었겠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뭐 목표물이 보이지 않아서 회항했다. 네. 원래 가미가제는 기름은 목표물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편도만 넣어주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러면 중간에서 공중급이 받았겠지. 네. 아무튼 예, 아무튼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하나 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초선이라 그러면은 좀 갖다 부딪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새누리당의 초선들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까? 적어도 야당에는 뭐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김광진, 장하나 뭐 하여튼 뭔가 존재감은 나름대로 부각을 시키잖아요. 아니 야당은 문재인 대표가 하나 하면 나서서 10개 떠드는 사람이 네. 많이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야당은 적어도 내가 공천을 받으려고 정성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새누리당은 지금 159명의 의원 중에서 84명 그러니까 퍼센트로 52.8%가 초선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하겠다고 깃발을 들었으면 네. 그 앞에 나가서 제가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나가서 떠드는 초선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며칠 전이죠. 스펙 좋은 사람을 뽑았더니 나라의 장래보다는 자기의 장래를 더 신경 쓰더라. 여태까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뭐 좀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무슨 시인의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네, 이런 시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저 박 대통령 뭐 원망하는 거 아니고요. 네. 뭐 늦게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인데요. 자,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 나이쯤 되면 대학 다닐 때는 데모한다고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좀 깨져도 보고 또 사회운동 한다고 여기저기 가서도 좀 깨져도 보고 안 그러면 생활 현장에서 치열하게 서민처럼 한번 살아도 보고 네, 이런 사람과 남들이 데모할 때 막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고시 자격을 따겠다. 그래서 또 고시를 뭐 그 사람은 전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살았다가 안 그러면 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과 담쌓고 유학 가서 박사 따와서 교수하겠다. 이렇게 살은 사람 적어도 세상에는 이런 인물들과 저런 인물들을 다양하게 섞어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 초선 의원들 보면 대체로 전문직으로서 성공한 사람, 기능주의자들. 예, 네, 테크노크라트라 부르죠. 네. 뭐 공무원이든 법조인이든 또 무슨 기업인이든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집안이나 학벌 좋은 사람, 즉 강남 8학군에서 교육받은 금수저 출신. 네.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공천 줘서 당선시켰더니만 그래도 공천 줬으면 친박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아니 적어도 국가적인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앞에 나가서 목소리도 내고 싸워야죠. 아니 저는 네. 막 국가적까지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라도 따지면 네. 아니 국회의원 차관급 자리를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잘나서 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천을 줬어. 그 공천에 당 이름으로 된 거죠. 네. 본인 잘나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될 분들이 새누리당 당 공천을 받고 나가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당 이름으로 또 네. 지난번에 뭡니까 총선 때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이 대패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네.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그냥 끼어가지고 응급결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죠. 네. 비례대표도 많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국가 가치 이런 것 전에 뭐 수신 제가 치고 공천하러 봅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한테 공천을 준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가치를 한 3년은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공천을 뭐 공천까지는 따지지도 않고 선거운동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 번만 다녀가라고 읍소를 했던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자, 이 사람들이 네. 지난번에 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있었던 당의 각종 경선에서 네. 전부 돌아서서 비주류로 돌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29일 날 통과시킬 때 네. 대거 가세해서 네. 새누리당에서 112명인가가 찬성표를 네. 던졌지 않습니까? 기권하고 반대한 사람은 새누리당에서 32명밖에 없어요. 네. 반대 기권 합쳤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게 침묵은 금이다. 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침묵이 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라면 네. 이 정도 사태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과 원칙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 말 안 합니다. 네. 자, 총선이 곧 임박했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당의 공천이 김무성 대표가 우위에 있는지 비주류가 네. 우위에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우위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한때는 이쪽이 우위에 있다고 이쪽 다 붙었죠. 네. 근데 가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아닌 것 않을 수도 같고, 같아. 네. 그러면 중간쯤 서갖고 입 딱 닫고 저녁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온 겁니다. 공연이 뭐 교과서가 국정화되든가 금인정되든가 말든가 내가 알 바 뭐겠고 내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 그렇다면 생계형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적어도 네. 초선이면 사명감도 아직 한 3년 조금 지났으면 좀 남아갖고 팔딱팔딱 생선천을 좀 뛰어야지. 이렇게 썩은 동태 눈가를 해가지고 이 벌써 상한 맛이 이래 나면 이런 사람들이 재선 삼선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이 재선 삼선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직업형, 네. 생계형 정치인인 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정치는 이념 가치 문제에서는 안 나서는 게 낫다라고 보겠죠. 왜? 지역구에 보면 뭐 중도 성향이나 야권 성향 네. 중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괜히 내가 여기 나서서 표 떨어질까 봐. 정 네. 맞을까 봐.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천도요. 네. 아니 지금 현재 뭐 당에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은 공천의 또 한 축인데 네. 겉으로야 뭐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없이 청와대하고 코드를 맞춰서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이 싸움에서 져서 죽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제 계산이 그렇게까지 돌아가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걸어다니는 첨단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 사고에 오류가 있어요. 네.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임덕이 왔지. 작년에 아마 한 11월달, 12월달에는 레임덕이 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네. 왔어, 이 끝났어. 그러다가 또 뭐 부패 체결한다니까 저게 되겠어? 안 될 거야. 네. 근데 또 성한종 씨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끝났어. 예. 그땐 진짜 끝났어. 이러다가 갑자기 안 끝나거든요. 잘 안 네. 끝나거든요. 네. 메르스가 오니까 이제 이걸로 맛이 갔다. 네. 몇 달 갈 거다. 예. 세월호처럼. 근데 빨리 종결됐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됐다. 아니 메르스가 저 정신도 없고 뭐 지금 미국 가기로 했다고 안 가고 뭐 저래 됐는데 통과시켜버리고 힘 쫙 빼버리자. 그래서 국회법 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니까 네. 또 후달짝 놀랬는데.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6월 25일 날 네. 저녁에 의총을 했잖아요. 오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저를 하를 내니까 그래 이봐 귀찮아 죽겠는데 한번 비 맞춰 줄게 막 통과 안 시켜. 근데 유승민 파동. 너는 계속 해. 네.
그럼 뭐 그냥 이번에 우리가 조금 참는 척하자. 음. 그러다가 진짜 하루 좀 더 내니까 너 좀 가야 되겠다. 네. 그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것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또 수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이 기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 득표력보다 박근혜 대통령 득표력이 훨씬 더하니까 이거는 뭐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개중의 한 절반은 네. 자기들끼리 맨날 이야기하고 사니까 그때는 힘이 다 빠졌을 거야. 공천에도 영향을 행사하지 못할 거야. 네. 공천 전에 망할 거야. 뭔가 터져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네. 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었지 뭐 해꾸지 했냐. 네. 뭐 딱 그래서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침묵을 하는 게 말하자면 상당한 보신책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군대 가면 선착순 뭐 네. 저기 꼴대에 네. 돌아서 와. 네. 뭐 그러면 가다가 또 거꾸로 네. 이러면 앞에 같은 사람이 꼴찌가 되고 네. 꼴찌로 같은 사람이 제일 앞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쯤 또 항상 가는 거죠. 힘을 아끼면서. 힘을 네. 아끼면서. 그리고 한 번 갔다 와. 그다음에 두 번째 선착순 할 때는 힘을 아낀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해서 또 1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깁니다. 네. 또 다음에 공천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받을 거예요. 스펙 좋고 네.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이념적 정체성이 없고 지 몸에 흙탕물 튀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네. 또 대부분 공천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개혁하고 뒤집어 놓고 네. 가겠다. 그것이 역사적인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좀 소신을 가지고요. 네. 물갈이야말로 최대의 정치 개혁이라고 국민들 앞에 선언하고 현재 이런 어떤 소신 없고 보신주의적이고 생계형적인 이런 어떤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부터 대거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통진당 해산, 또 이번 국정교과서 확정 등등을 보면 대통령의 국가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쪽으로 점점 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판 개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물갈이 할 때 안 하면요. 나중에 꼭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립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 때리는 배신의 정치, 저는 만약 이루어진다면 언제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날.